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불황으로 불난 집에 친위 쿠데타에 이어서 탄핵 부결이라는 기름을 뒤집어 쓴 한국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어렵다는 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트럭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의 울부짖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대학교 우석준입니다. 예. 제가 교수님을 모신 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태를 또 재정학자로서 일찌감치 예감을 하셨다고. 예, 예, 예. 아무도 그- 예감 못했는데 어떻게 예감하셨어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계엄할 줄은 몰랐는데. 아, 그렇죠. 예. 넘사벽 이벤트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 정부가 파국으로 이제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어떻게 정확히 2년 전 파국을 예언하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기억해 보시면은 2022년도 5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바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이게 뭐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금리 막 뛰기 시작하고 그럴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인세라는 게 우리나라 3대 세목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세목인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뭐 고용하고 이래야지 사실은 물건이 팔려야지 법인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 법인세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 그걸 내린다 그래도 물가 올라가고 뭐 이자 올라가는데 어느 놈이 투자를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2023년도 3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저는 친한 친구들 많으니까 이제 세수를 물어보니까 세수가 안 좋다. 그래서 세수가 안 좋으면은 기업도 뭐 매출이 안 좋으면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 세수가 안 좋으면 정부가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못 쓰죠.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한다.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없는데 그 다음 방법은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채를 이상하게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서 나지? 그 생각을 했어요. 2023년도 3월 달입니다. 일찍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정부 개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재정학자라서. 한때는 잘 나가는 관변 경제학자였는데. 예, 그래서 정부 개정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뒤지다가 한국은행 개정을 뒤져보니까 거기 대정부 대출이라고 하는 네. 개정이 있습니다. 대정부 대출 개정을 열어보니까 30조를 빌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네, 보통 한국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돈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예컨대 뭐 17일 날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세수가 말일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원래 돈은 있는데 월급 줘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차 발생 때문에 생기는 보통 거를 만기가 보름짜리 돈을 급전에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조 정도 내로 땡겨요. 근데 30조를 빌리고 있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요즘처럼 환율이랑 금리랑 얘기가 많을 때 그러니까 2023년도는 고금리 시절이니까 그리고 금리도 많이 주고 그렇게 이제 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 페이스북에도 띄우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네. 보시는 분들도. 네, 난리가 나가지고 여하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요게 사실은 공개를 말짠이라는 거죠. 말짠. 말짠? 월 말에 아, 잔액을 아. 공개를 하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되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뭘 하냐면은 7월 31일 날 다 갚아요. 그리고 8월 1일 날 빌립니다. 참.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올해 세수가 좋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해에 생긴 이제 세수 결손이 한 60조 가까이 57조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세수 결손이 날 거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재정이 붕괴를 하는 거거든요. 재정학자로서 재정이 그렇게 붕괴를 한다는 얘기는 판단하시는군요. 정부가 이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세수가 안 들어오는 일은 우리나라에만 생기는 일은 아니고 모든 나라가 세수가 안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야당하고 국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해요. 그래서 추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세수가 좀 안 들어왔으니까 돈을 조금 더 빌려야겠다.
근데 이제 기재부 장관 그때 당시 추경호인데 추경호가 나오고 이 추경호가 그 추경호입니다. 예, 얼마 전에 원내대표 예. 사퇴했습니다. 네, 그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상 없다. 음.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해서 여유 자금이 어디 있겠어요, 정부가.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또 딱 목적이 정해진 기금을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할 얘기는 다 연결되는 건데 이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가 다 돈을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밖으로 예산이 정부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네. 이걸 정부의 회계라고 표현하는데 음흠. 기금을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금에 있는 돈을 땡겨 오는데 네. 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외평기금입니다. 외국화 평형기금이라고 환율 방어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에요. 바로 요즘 같은 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외국화 평형기금의 돈을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기금의 기금으로 한번 우리 뭐 공자기금이라 표현하는데 공자기금을 옮겼다가 일반 회계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돈을 땡겨 가지고 법적인 분식은 아니지만은 분식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 상태를 모르게 일종의 분식회계. 분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타이트하고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야당에서 지금 예산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올해까지 네. 예산안 지금 일부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뭐 이 계엄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이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거거든요. 이미 계엄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전 계엄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고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상황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재정 분야에서는 국정의 마비 수준이었다. 이걸 저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네, 저만 얘기했죠. 관변 제 경제학자의 그 아름다운 왕관은 벗어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전까지 정부 영역을 100개 이상 했습니다. 요즘에 몇 개 하세요? 연계입니다. 연계입니까? 연계입니다. 저희 이제 관변 경제학자님이 100개에서 연계의 용역을 따시는 과정을 뭔가 되게 숙연하게 들었는데 당장 부정적 이미지가 한국의 경제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요. 이 부분이 어떻게 경제적인 타격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왼쪽은 오늘 아침 상황을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계엄령 선포 시점으로부터 환율이 네. 어떻게 원화가 녹아내리고 있는지가 더 잘 보이는 네,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음. 저 이제 1번 그래프를 제가 이제 그려온 건데 저기 이제 밴드가 이제 상한가하고 이제 하한가예요. 제일 높은 가격하고 제일 낮은 가격의 그 밴드인데 저 12월 3일 날 저기 밴드가 얼마나 지금 확대가 됐는지를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상당히 당에 크게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보면은 조금 좁혀졌어요. 네. 좁혀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빠르게 다시 안정감을 좀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추세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탔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지만은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시장이 그걸 가격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휙 올랐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자 확 다시 괜찮아진 거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경제학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건데 저희가 이제 위험과 리스크와 불확실성, uncertainty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위험과 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많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뭐 투자를 해도 혼란스럽고 소비를 해도 혼란스럽고 내가 이걸 잘 샀나 이러면서. 결혼해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럼요. 지금 애가 몇인데.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에도 혼란스럽잖아요. 네. 내가 잘하는 결혼인가? 예. 그렇죠. 예. 근데 여하튼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아하. 시장은 거기다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재면은 악재가 있다. 그러면 정확한 악재면 얼마짜리 악재 이게 되는데 얼마짜리 악재고 그러면 그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 해지는 뭘 하지? 예, 이러면서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오르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포지션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리스크는 얼마큼 낼 것인가를
이 가격에 반영을 해가지고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이거는 그러면은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야 되겠다. 음흠. 아니면은 가격은 어떻게 얼마다. 해야겠다. 하더라도 가격은 얼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장이 빠르게 요즘 시장은 불확실성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은 데 낮으면 낮은 대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빨리빨리 털어가지고 이제 쭉 가는 건데 이 공공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덮어요. 예, 민간은 문제를 드러내고 빨리빨리 확정을 짓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공공은 문제를 덮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사실은 저는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이 검찰 특수부하고 금융 마피아의 연합 정부라고 보거든요. 어허. 그래서 몰아서 보면 공무원 정부입니다. 네. 공무원들은 결정을 못 내려요. 덥습니다. 그렇죠. 네.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친일 쿠데타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해제하고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익숙한 프로세스예요, 그죠. 사실은. 심지어 뭐 옛날에 경험자들, 네. 경력자들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찬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다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위험 부분이군요. 위험 부분입니다. 불확실성보다는 이거는 프라이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르게 균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거고. 근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걸 보면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뭔가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른바 이제 한시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한덕수 총리하고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하고 물론 그 아이디어는 저는 대통령이 냈다고 봐요. 그 혹시 그 안에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불충하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독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찬성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대통령하고 이렇게 총리하고 만나고 나서 뭐 그런 뭔가 좀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리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6개월만 끌면은 어떻게든 6개월만 끌면은 이 자리는 네 자리가 된다. 네가 너 대통령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럼 나 좀 봐도 이렇게 된 거예요? 6개월만 끌면은 그리고 네가 나중에 나 사면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렇게 뭐 예측 한번 해본다 이거.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유인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합리적 인간이라는 전제를 두고 저희는 말은 안 믿습니다. 예, 말은 어허. 그냥 비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치에서는 말이 중요하다고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물론 말이 뭐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말은 안 믿고 행동을 믿거든요. 선택을 믿습니다. 네.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것은 다음에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봤기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죠. 여하튼 지난 주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인 탄핵이 아니고 지금 이상한 방안을 지금 들고 나온 거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방식의 법적 통치 구조를 근거가 들고 없는 나왔다. 방안을 지금 들고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라이싱도 당연히 가능하지가 않고 이럴 때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제각각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뭐 투자를 미루기도 하고 소비를 미루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 균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균형이 안 만들어지고 이상한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사실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이 퇴각을 고민한 게 아니고 지금 한국 경제를 지금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카오스에 밀어 넣었다. 프라이싱이 되지 않는.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시궁창에 지금 쳐 넣었다. 이제 이렇게 카오스도 약합니까? 약합니다. 시궁창이에요? 카오스라고 하는 건 영어니까 오지가 않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궁창으로 쳐 넣었다 지금. 왜냐하면 아마 경제 주체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반영을 될지 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주체별로 좀 살펴볼까요? 일단 주체별로 살펴보기 전에 환율 아까 얘기 시작했으니 그러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의 환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윤 대통령의 어떤 계획대로 6개월까지 막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진다. 그럼 환율은 진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름 한국은행이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외편한 기금을 비롯해서 뭐 좀 조금 있다가 이제 엠코가 날 것 같긴 한데 엠프티가 될 것 같긴 예, 한데 예, 예. 계속 올라갈 수도 있나요? 물론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음. 없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진정은 될 음. 건데 그 우리가 트럼프 이전에 1,400원 이하였어요. 그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패권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음. 그리고 관세 전쟁이 이제 전운이 이제 감도고 있고 사람들이 트럼프 얘기를 살아봤지 음.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경력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그러면 경력자가 많네. 예, 트럼프가 이제 2기에 접어들면은 데이 원부터 음. 내가 앞에 4년 했던 것처럼 음.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세게. 더 빠르게, 세고 더 빠르게. 빠르게 경력자니까 우리 해봐서 안다. 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조금 뭔가 좀 자세를 좀 이게 모양을 잡느라고 공화당에 이제 합리적인 분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쟤네들이랑 해보니까 반대만 하고 해결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내각이 꾸려지는 걸 보면은 진짜 로열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어이 있습니다. 없이 지금 이제 꾸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압박 굉장히 셀 거다. 그걸 반영해가지고 사실은 1,400원으로 지금 뭔가 그 선이 형성이 됐던 거고 기재부 장관은 그걸 뉴 노멀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거기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뉴 노멀이었는데 이 개헌 국면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1,450원 네. 근처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뭐 이게 한 며칠 만에 올라간 거잖아요. 한 3일 만에 올라간 건데 보통 막 그렇게 50원씩 오르는 거는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원래는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보통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적자를 겪으면은 그러면 보통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 이제 그 외환 시장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그리고 흑자면은 반대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근데 네. 이건 실물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우리나라 자산을 팔고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뭐 다양한 금융자산 들고 있다가 그 계약을 하지 않고 팔고서 달러를 사고 있다. 그럼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달러를 매입을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순식간에 뛴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화 표시 자산을 들고 있으면 내가 손해라고 손해다라는 이제 생각하기 인식이 때문에 그걸 이제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그 스팟마켓에서 완전히 이제 그러한 이제 기대가 많아졌고 이거 참 불행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경제학과 교수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친구들이 사실 금융에 지금 회사들을 그 급이시겠네요. 이사나 뭐 대표나 뭐 다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는 사실은 이제 계엄이 나서 지금 나라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이제 친구들 보면 일부는 이제 그날 쇼 쳐야 된다. 그래서 그쵸. 뭐를 쇼를 쳐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막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막 인버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닫았는데 그럼 우리 어디가 쇼 칠 수 있냐 이런 정보가 뭐 엄청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긴 했는데 뭐 열려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 다 파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게 빠르게 진정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기에 한국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리질리언스, 이 탄력 회복성이 좋기 때문에 요거를 빠르게 해결해 나고 정리해 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국회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원 상임위들이 열리면서 진상이 그냥 쏟아져 뭐 검찰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다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도 707 그 특임대 단장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 100% 군인들이 다 약간 그 자기 고백하고 100% 사실이겠습니까? 이게 맞춰보면 조금 말로 틀리는데 여하튼 나와서 막 지금
자기는 살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군인들은 반란죄고 반란수괴면은 사형입니다. 총살입니다. 총살. 네. 아, 그냥 사형도 아니고 총살. 내라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징역이나 무기의 금고가 있는데 사형 무기 금고가 있는데 요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형 집행을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가담자가 될 거냐 피해자가 될 거냐. 그래서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여하튼 지금 빠르게 정보가 이제 돌고 있으면서 지금 진상이 뭐 검찰이나 경찰이 나오지 않아도 다 맞춰지고 있는 중이고 그 얘기는 우리 민주 이 사회에 이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도 높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으로 이제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주말에 그냥 그 진짜 예상치 않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짱돌을 던지고 나가고 탄핵 부결 그 다음 날 말씀하시는 건? 와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없는 절차로 한덕수 그분이 학번이 아마 6, 7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선배님 아니에요? 선배인데 제가 그 위에 네. 그 한덕수 총리보다 공부 잘했던 선배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야, 이상하다. 아, 그때부터 이상했대요? 그건 저기 아닐 거야.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상해가지고. 정말요? 에이, 예. 설마. 하여간 이제 근데 이분이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서울대 이제 학부 졸업할 때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상공부 공무원으로 출발해가지고 통상과 이제 경제의 모든 분야를 다 그렇죠. 했고, 총리도 2번 했고. 대통령 빼고는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에요. 예, 이건 뭐 이제 에피소드인데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제 카더라. 그렇죠.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아주 정통한 분이 얘기해 주신 거라 가지고, 예, 이분이 이제 그 두 번째 총리 될 때 집을 이제 매각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총리가 3번 나온 집이다. 비싸게 판다. 근데 그분이 원래 그 살던 집이 김종필 총리가 살던 집이어가지고, 김종필 총리가 한번 나왔고, 내가 2번 했으니까 총리가 3번 나온 집이다. 아, 그래서 거기다 프림을 붙여서 팔았대요? 팔아달라고. 대박. 예, 하여간 상당히 아, 비즈니스맨이네. 그런 분입니다. 아, 그런 분이군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그 내란에 가담했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각 그 국무회의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거는 이 그 계엄이 됐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임팩트 분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그냥 뭐 자기 의견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팩트를 정리해서 보고한 거다. 참모의 역할은 예컨대 뭐 아하. 이런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예컨대 지금 뭐 사장들이 있지만은 사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의사결정 전실한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참모들이 앉아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줍니다. 나는 북한군이야, 나는 한국군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임팩트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거기에 모이는 국무위원들은 반대했다는 거는 조경이나 이런 분들만 명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은 임팩트를 분석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건 반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 고려해서 판단하시라. 이 정도 의견을 냈다고 하면은 이분이 내란의 가담자로 혹은 동조 혹은 최소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종범 혹은 방조범이다. 최소한 방조범은 된다고 좀 봐야 되는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무슨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대목에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현재 상황을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뭐 밖에서 봤을 때는 국정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근거는 없지만 놀이. 격하시네요. 권한대행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장이나 뭐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를 다들 인지하고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정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거는 개인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산을 빼줄 수도 있고 다시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갈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과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모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고 이런 조치들이 다시 회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과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조치가 지금 법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지금 뭐 보조금을 지급해 줬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나한테 내가 가져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나 어떤 규제를 가하는 조치나 아니면 해제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그 지속이 가능한 건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지금 행사하겠다고 좀 나선 거기 때문에 시장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뭐 최상목 부총리도 사실 마찬가지 위치인데 이분도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어저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국무회의 아니고 간담회 참 정신 진짜 정신 없죠. 국무회의는 못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을 왜 부르는 겁니까? 여하튼 여하튼 거기 뭐 의제가 없어가지고 뭐 국무회의는 아니라는데 뭐 공무원들이 의제 만드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여하튼 그분도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 지금까지 내리는 조치야 뭐 시장에서 지금 뭐 신뢰는 하겠지만은 만약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책임 총리 이런 총리가 돼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수명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시장에 대한 조치를 내리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이 조치를 믿고서 따를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예. 그 최상목 부총리가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괜찮다 이렇게 서한도 보내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 전혀 소용 없나요? 우리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해 주세요. 원하는 높고 있지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97년도에 네. 지금으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이 강경식인데 강경식 장관이 그때 이제 사실 한국 경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 홍콩에 이제 가서 이 펀드 매니저들 모아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한국 이제 요즘을 치면 IR인데 IR을 이제 하고 다녔는데 우리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한국은 펀더멘탈은 이상 없다. 펀더멘탈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젊은 머리 좋은 애들 아니겠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사실 어리고 머리 좋은 재빠른 애들이 하는 건데 그 얘기 듣고 나서 한국의 장관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정도 되면은 한국의 펀더멘털은 진짜 문제 있구나. 예. 오히려 역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국가에 빌려준 큰돈 이런 것들은 혹은 우리가 대출 크게 해준 거는 회수를 잘 안 합니다. 그죠. 예컨대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돈 빌려간 놈이 망하는 거예요. 돈 안 갚고 그쵸. 도망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돈 빌려간 놈이 돈 갚는 겁니다. 이자를 못 받으니까. 왜냐면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운영 계획을 짜가지고 이자 준다고 약속 다 해놨는데 그 놈이 돈을 갚아버리면은 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거 갚지 정말 말라고. 억울하긴 하지만 여하튼 억울하지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갚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보통은 대규모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회수를 잘 안 합니다. 롤오버를 합니다. 만기 연장을 하고 조건을 좀 바꾸고 이자를 계속 내는 한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자가 갚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므로 특히나 국가는 보통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금은 이제 원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은 진짜 큰 결정입니다. 무서운 결정이죠. 큰 결정입니다. 그거는 이 대출을 해준 이제 은행 입장에서 큰 결정인데 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97년도에. 얘기를 듣고 나서 네. 그러면 최상목 장관이 지금 하는 얘기가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냐?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뭐 전화 돌려보면은 네. 이분이 저 이자라고 하고 싶은데 이분이 그
사실 제가 왜 이자라고 하고 싶었냐면은 이분이 뭐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또 그래요? 네. 예, 이분이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최순실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혐의를 받았냐면은 K재단 미래재단에 돈을 모으고 다니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증언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무죄로 나오신 분이에요.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시장은 다 알아요. 이분 본능적으로 도망간다. 그래요. 시장이 정보가 제일 많네요. 시장에는 별별 소문이 다 돕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그 계엄 선포된 날도 원화가 미리 가치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최상목 부총리의 그런 성정과 과거의 역사와 향후에 어떻게 할지까지 이제 시장이 이제 알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분도 역시 내란에 지금 가담했을 수도 있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신뢰를 받기 좀 어렵거든요. 시장이 이미 불확실성인데 지금 거기에 그나마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들이 모두 시장이 신뢰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약속한 것이 지켜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을 의심할 수가 없고 이제 확정이 됐으면은 이제 이런 누가 와서 하고 어디까지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야 우리가 잘못했다 손해 보자 뭐 아니면 야 이건 우리가 이득이다 개이득 이러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 없는 자들이 나와서 네. 그리고 지금 한 약속들이 신뢰가 없는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여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이 혼돈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메시지를 조금 더 신뢰받는 분들이 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관련한 정책 입안자가 있나요? 지금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부총리가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저는 이제 리더십을 좀 있으면 상실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F4 중에서 중립 기관인 곳에서 하는 게 낫나 그나마? F4 중에서 이 거시 운영 능력은 한국은행이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립 기관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사실은 한국은행이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누가 내는 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아직 실물 위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금융시장에 지금 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금융통화 정책에 대해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안정적인 메시지를 신뢰받는 사람이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요렇게 이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저는 굉장히 어저께 되게 한심했는데 어저께 이제 한덕수 이른바 이제 허울뿐인 책임 총리하고 간담회 마치고 이제 나와가지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라 막 그렇습니다. 압박을 했거든요. 원래는 정기국회가 10일 날 마지막이니까 10일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맞춰서 빨리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에 탄핵이 통과됐으면은 10일까지 예산 통과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도 훨씬 더 합의된 형태로 통과가 됐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때 생기는 이제 불안정성은 그러면 또 야당에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지금 리더십 상태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고 사실 통과시켜준다는 게 옳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정학자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감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4조 몇천억이잖아요. 4조인데 그 중에 2조 조금 넘는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원래 왜 정부 그렇게 예비비. 뭐 4조 이상으로 4조 7천 정도 편성이 났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해놨냐면은 사실은 이걸 줄여가면서 다른 사업을 증액해 주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사실은 일종의 합의의 쿠션 같은 걸로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했던 건데 그 헌법에 이 예산 관련된 권한과 범위가 권한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부는 편성하고 증액할 수 있고 국회는 감액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균형을 찾아왔냐면은
감액을 조금 해주고 그 감액한 돈을 다른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에 넣어줌으로써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물물교환을 해 온 거거든요. 그거를 뭐 나쁘게 보면 쪽지 예산이다, 뭐 아니면 바터다. 뭐 예결소위의 뭐 소소이다,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균형이었습니다. 그게 그 균형을 위해서 사실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삭감하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들이 원하는 이제 지역구 사업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깎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큰 임팩트는 없다. 예산안에서 지금 정부가 엄청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입법부의 폭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알고 보면 그동안 해왔던 거고 나름대로 그 쿠션 역할을 했던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게 원래 이제 그만큼을 이제 매해 어디다 쿠션을 들 거냐는 조금씩 바뀌어요. 작년에는 이제 그 뭐 정부가 단기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대출을 이자가 좀 있거든요. 그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을 편성해 놨다가 그걸 삭감하면서 이제 지역구 예산 들어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예비비를 늘렸다가 줄여주면서 예비비를 2배 가까이 늘렸거든요. 그 얘기는 이걸 줄이면서 니네 거를 해줄 테니까 결국 이거 삭감 당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큰 이슈가 아니다. 큰 이슈는 아니고 특활비가 이제 정치적으로 남아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은 활동 안 한다면서요. 특활비가 필요 없겠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권이 없잖아. 지금 사실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 수사에 지금 수사를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권남용죄와 연결돼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나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는 국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나서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특활비는 없애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전혀 문제 없다. 전혀 그러므로.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있는 대로 통과시켜도 사실은 큰 문제 없고 어허. 지금 이제 정치적 프로세스를 보면은 내년도 중반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추경을 꼭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대로 통과시켜도 다음 추경이 반드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좀 다음 2부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부에서는 당장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일종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미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의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2부에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